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려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낸 겁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9월 12일 법원의 날 전국 법원장 42명이 대법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개편 등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과거 주요 사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의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면서 여당 주도 입법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우려의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사법개혁안,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내란 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뭐냐고 물었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사법개혁 특위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관련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상 나는 반대일세.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사개특위 부위원장도 맡고 네, 있거든요. 사개특위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법원에서는 싫어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좋아할 개혁이 그게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법관들 거의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30명까지 증언하겠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 26명, 30명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30명까지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법관이 지금 열 몇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몇 천 건이 되는 것을 다 심리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14명이서 전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결정한 그 파기환송 때 보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갈 정도면 진짜 생사를 걸고 소송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열 몇 명 되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밑에 법관 연구관들이 다 본다는 얘기인데 대법관들이 봐야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읽기는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민주당이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법부 신뢰 누가 깼습니까? 과거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시절, 이재명 의원 시절 네. 그 정말 이례적으로 9일 만에 그 수만 페이지가 되는 걸 본인들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사법부의 신뢰는 민주당이 흔든 게 아니고 예. 그 촉발은 조희대 대법원 장 예. 이하의 대법관들이 그런 정치적 판결을 하면서 만들어냈다. 네. 사법개혁의 씨앗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대법원장이다. 저는 예. 이런 말씀 드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법개혁 논의는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빠른 겁니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사법개혁 특위랑 언론개혁 특위랑 그러니까 세 개의 특위를 예. 즉시 발동을 시켰는데 네. 백혜련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사개특위도 이미 한 차례 대표한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내용들 앞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대법관수는 어떻게 증언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네. 대표께서도 그래도 화답을 해주셨다. 이렇게 봐도 좋기 때문에 네. 빠른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챙길 거는 법관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공론화입니다. 어허. 법관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뭐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받아보고 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고 이 과정이 모두가 공론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법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1번 대법관 네. 30명 증원, 그리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네. 그리고 평가제도 개선,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는 것도 네, 확대하는 거,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네.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인데 요 전체가 패키지로 해서 그렇죠. 네. 추석 전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이게 개혁입니까? 너무 당연해 왔는데 당연한 건데. 네,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지금까지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예.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이 사법 뭐냐면 서비스인데 사실. 그렇죠. 예. 그 하급심 판결문 공개 이 부분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반대하는 거예요? 판결문은 공개해야죠. 사-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의원님.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뭐 몇 달에 한 번씩 저를 고소를 해가지고 네, 예, 그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고소장은 받아야 되잖아요. 네, 뭘로 네. 고소를 그렇죠. 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고소장을 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고소장도 피고소인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관련된 내용을 받을 수 있고 네. 심지어 거기에서 누가 고소했는지는 또 지우고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소 주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고소하는 거예요. 저도 국민의힘한테 고발을 좀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과거에 막 카톡 검열을 제가 예. 한다. 제가 무슨 권한과 못다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카톡을 검열할 수가 있습니까? 예. 카카오톡에서도 그런 거 없다라고 밝힌 바 예. 있는데 그때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것을 저 극우 유튜버들이 저는 처음에 좌표를 찍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들이 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물어가지고 프레임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네. 이후에 고발을 했어요. 어. 제가 고발당한 게 한 5가지 됩니다. 세상에. 그때 뭐 내란 행위 뭐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것도 뭐 처벌 받을 수 예, 있습니다. 예, 예. 하지 예,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걸로 강요, 협박, 명예훼손, 공무원 사칭 말도 안 되는 거 다 고발했어요. 국민의힘이. 의원님을요. 네, 저 고발했어요. 그 전부 다 각하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렇다니까요. 전부 각하돼요. 저도 부분들도 각하됐어요. 예. 마구잡이 고발하는 거예요. 저는 그 검사 출신의 한 분께 저를 고발하셨는데 대한민국 검사했던 사람이 각하될 고발이나 하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비판을 세게 했는데 어쨌든 저 말이 또 딴 데로 딴 데로 샜는데요. 샜네. 예. 어쨌든 그 고발 주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급식 판결문도 네. 판사가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를 온 국민이 알아야죠. 네. 그 법관 한 명이 사실 주는 사회적 파장력이 엄청난데 그걸 왜 공개 안 하겠다는 거죠? 본인이 책임이 있고 본인의 명예를 걸고 판결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급심을 공개하라라고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것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사법개혁은 개혁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의 정상화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입장을 의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거는 반대다.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뜻을 피력할 것이고 도하 보수 언론들이 세게 붙어서 조희대 네. 대법원장의 뜻을 열심히 보도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그 반대편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쪽의 입장을 또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되는 게 저희 같은 그렇습니다. 진보 언론의 또 숙명과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사법 정상화입니다. 사법 정상화. 너무나도 당연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도 열 몇 분이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손에 인생을 걸리고 있는 게 수천 명이고 수천 건의 그 판결이 남아 있는데 열 몇 명이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언해 주세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고법원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근데 그걸 반대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황당합니다. 본인들의 일도 좀 줄여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주를 준다는데 왜 싫다 하냐고요. 그다음에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서 법관 출신들뿐만 아니라 네. 그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외의 그 유수의 언론
많은 언론이란다. 그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만 이렇게 무슨 법관 순혈주의도 아니고.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나와줘서 인터뷰 했었잖아요. 예. 법관들로만 헌법재판소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함정에 빠질 수가 맞아요. 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시험 치고 법관 훌륭한 사람들만 법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정말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사회적 지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예를 들어서 전원합의체를 이끌어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들이라면 예.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예. 넣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음.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당하는 1위가 네. 1번 판사, 2번 대학 교수 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 그만큼 사회를 잘 모른다. 왜냐하면 통제돼 있으니까요. 통제돼 있고 본인들의 이 그 자기들만의 세상에 네. 살고 있기 때문에 사기 피해가 제일 많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제 법관들이 제대로 된 사회 경험 그리고 다양한 구성에서 역할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다 사람이 사는 일을 재판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과 경험 없이 그냥 무작위하게 버스기사 800원 그것도 횡령이다라고 하고 자기들은 650만 원씩 향응을 받아도 징계조차 하지 않는 직위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 속에서 지금 사법개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의원님 오랜만에 네. 나오셨는데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불러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은 좀 곤란하신가요? 아니요, 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그 추석 전 사법개혁안 관련해서 천대엽 처장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념식 하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오랜만에 얼굴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사법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국회,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있고 공론회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러 이야기 중에 좀 제 눈을 딱 사로잡았던 게 있었는데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과거에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계속 사법부가 그 중심에 있겠다라는 의지를 제가 보기엔 피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 말의 그 속내가 제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해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그 사법부가 중심에 서겠다. 국회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그러니까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달라. 결국은 이제 이 얘기를, 법관들이? 이 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법원에서 조금 아주 신망이 높거나 아주 그분의 말을 막 다 존중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론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때도 그러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사실은 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이 상황을 만들어낸 어떤 원인을 제공한 그렇죠.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사실은 판사들 사이에 있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대법관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은 그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내용, 특히 기분 나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오늘 모인 사람들이 법원장들이에요. 법원장들 43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죠. 원하는 건 대법관 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금 현재 있는 대법관들은 사실 이 우리들이 제안한 안이 싫을 수 있지만 현재 법원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사람 숫자가 안 늘어나면 자기네들이 대법관 될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4명씩 늘려주면은 3명씩 4명씩 이렇게 늘려주면은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당연히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법개혁 우리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판사들도 많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법원 그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개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법원의 법원장들이나 법관들이 사실 싫어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12.3 비상계엄 때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서부지법에 폭동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도 조희대가 등장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원의 날 기념식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사법부가 이런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 말씀하셨는데 저기 노상원 수첩에 네. 법관도 수거 대상이라는 걸 있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몇몇 재판을 했던. 예. 네.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저기 무죄 선고했던. 무죄 선고했던 판사,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또 무죄 선고를 했던 판사. 이렇게 해서 꽤 여러 명입니다. 법관 수거에 대해서 한 번도 입장이 안 나왔다는 게 난 치명타라고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서부지법의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법의 독립성은 이런 계엄 시도로부터 분연히 저항을 해야 사법의 독립인 것이지. 지금 그거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할 문제가 아니죠. 우선 사법의 독립은 계엄이라는 상황 하에서 군정을 통령이 사법을 지배하는 이것처럼 독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수거 대상입니다. 수거 대상. 그래서 그때 비상개혁 거기에. 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무슨 사법부의 독립을 거기에다가 얘기하냐. 전임 대법원장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수거 대상에. 네, 수거 대상에. 그러니까 사법부의 최고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입니다. 그게.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지귀현 이 룸사롱 뭐 접대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 외에 뭐 지금 노상원 그리고 저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재판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희대 본인도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 그 전원합의체 막 9일 만에 화다닥 해치웠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선의 중심에 사법부가 들어갔다,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사실 예전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때 윤석열 씨가 그 법원 판사들을 막 사찰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누구는 어떤 성향, 누구 이런 거 막 다 적어가지고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그 난 옛날 범정이라고 예, 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판사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같으면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사찰해서 니네들이 뭘 쓰려고 그랬느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고위 지금 올라가 있는 그렇겠네요. 사람들이고 예.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그 구치소에서 양승태 생각 많이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아, 그 얘기를 했네요, 진짜. 그때 그 말이 참 미묘했어.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판사들 니들 뭐 이런 느낌이시죠. 예. 근데 뭐 개별 사건에 대한 이제 대법원장의 입장이나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사법개혁 논의에서 본인들이 이 논의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말하자면 법관들이 사법개혁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어떤 변화가 더 국민들한테 바람직한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법원제도의 문제점은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의 사례는 이런 거고 독일은 이렇고 뭐 일본은 이런데 그럼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사법부는 입장이 없어요. 법원 입장이 없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사법개혁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쨌든 근데 이 논의는 우리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논의의 중심에 서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하면 그거잖아요. 사법부는 그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있을게. 그게 무슨 독립이냐고. 그거 말고는 사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의제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까 사법개혁은 마치 검찰개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검찰개혁이 끝나면 그 다음엔 법원개혁이었습니다. 원래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법개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도입하고 계속 같은 거고 사실은 사법개혁의 최종 완결은 법원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수사 과정에 모든 거를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 언론도, 집중하다 보니까. 언론도 그래요. 저기 특검의 모든 시선을 지금 뺏기다 보니까 저 내란 법정에서 지금 중요한 증인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 특검의 지지부진한 거에 비해서는 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진실의 변곡점을 만드는 증인들이 많았어요. 이건 언론 귀퉁이에 조그맣게 나고 특검 누구 소환됐다는 건 대문짝만하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사가 답니까?
재판까지 가서 그 과정에서 무엇이 밝혀지는가 여기까지가 완전체인데. 그렇죠. 예전에 저 군부 독재 시절에는 이제 고리주의 독재 시절에도 그러니까 검찰은 공안부 검사가 그때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공안부 검사가 그딴 식의 어떤 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넘기면 법원에서 판결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흔히 말하자면 정치 검찰들의 그 행위도 법원에서 그런 판결들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저는 부분을 봤습니다.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뭐 위헌 논란이 있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왜 위헌이냐?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헌법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찾아봤어요. 헌법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서 나온다. 그럼 그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 갖고 선출한 권력들이 있는 입법부가 있고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 법에 뭐 법원은 판사들로 꾸리고 재판은 판사들이 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를 설명해 줬던 것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난 1월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사법부 외에 외부 기관이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임명은 대법원에서 하라니까요. 지금 완전히 뭔가 왜곡시키고 있는 건 안 아닌가요? 맞추는 거죠. 예. 요번에 그 추석 전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사법개혁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대법관 증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왜냐면 대법관 증언은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심리불속인 기각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사실상 했었어. 2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두 번째,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추천 방식이 이상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관 평가제도 개선. 이게 틀렸습니까? 또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하급심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되니까 일반인들도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고 예.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이 판결의 형태나 방향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해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예. 누군지 개인정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였고 이 얘기는 변호사협회에서도 그동안 엄청나게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요즘 너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사전 신문제 도입하자. 이게 이 내가 지금 말한 5가지 중에 잘못된 게 뭐 하나라도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개혁하는 데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지 사법부가 독립의 침해를 안 받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고 그 사법부 입장이라는 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지는 기존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으니 이걸 반성하자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됐고 그렇지. 이거 예. 설명을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라든가 외국은 어떻게 되는 이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가 중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대법관을 늘리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밖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진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국민 주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국민 위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네. 사법부의 그 조직원들, 법관들도 결국 국민이고 그 국민들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듣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이라도 내던가. 그냥 그리고 뭐 여기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하세월이에요. 지기현 판사 그 룸사롱 그거 뭐 어떻게 되냐고 계속 물어봐도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실로. 계속 그런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와중에 지금 윤석열 피고인은 16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아니고 처음엔 나왔지. 예, 8번째 예. 나왔다는 거죠. 화가 나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맥락이란 걸 좀 읽어주시면. 그래서 아무튼, 너무 틀렸잖아. 솔직히 알겠어요. 양식껏 말해. 사실 중심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예. 이게 내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이 내란 재판부가 좀 미묘한 주제기는 해요. 내란 전담 재판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전담 재판. 원래는 특별재판소라는 용어 때문에 좀 오해 소지가 그랬으니까,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법연수원에서도 보면 내란죄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지도 않는다는 거지. 다룰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이후로는 이런 게 어디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12.3 비상계엄이 있고도 정치권에서 이걸 내란으로 정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12월 5일인가? 이때 가서야 저기 야당에서 이걸 내란 사태로 규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과정을 봐도 이게 내란이 맞나냐 봤는데 공부해본 사람이 없는 거야. 사실 이 부분은 그 헬마우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12월 3일 날 내란이라고 규정했어요. 그 우리도 내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제 생방 중에 내 다른 채널 홍보할 이유는 없는데 그 생방 중에 헬마가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들 국회 앞으로 뛰어나가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뭔가 이렇게 정돈돼서 나오는 데까지는 하루 이틀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란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극 같은 데서 역정모의 해가지고 뭐 하는 거 말고 대역죄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말고 들어본 적은 12.12밖에 없잖아요, 사실. 아니 없어요. 없으니까 거의 사실은 사문화되고 있던 그렇죠. 영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특검이 이걸 갖다가 다루는 것도 보면은 저는 헷갈리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내란은 예비 음모도 범죄고 선동도 범죄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민주인사들 저 말 몇 마디 했다고 그렇게 잡혀가고 걸려가신 분들 많죠. 눈 예. 째려봤다고 그러고 별하별 해서 한 인생이 완전히 파멸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덕수는 실행을 한 내란에 구속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그 뒤에도 보면 윤석열이 뭐 석방이 되지를 않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혼란에 빠진 그렇습니다. 게 예. 이 내란을 내란죄의 어떤 상황에 맞는 법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일반 형사범 같이 다루는 거 맞아요. 아닌가? 난 맞아요. 예. 자꾸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옛날에 내란죄, 국가보안법, 뭐 예비 음모 해가지고 잡혀간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뭐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또 기록물 정리를 하다 보면은 요즘 들어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트라우마가 느껴져요. 이렇게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느껴지는 게 실행한 걸 눈으로 봤는데도 기각이 되고. 그런데 기각이 되거나 법리 적용을 하는 거 보면 마치 일반 형사범 같은 느낌이 들을 때 이 선례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서 이런 전담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이제는 만들 때가 됐구나. 그렇죠. 이게 안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예, 공포심이 느껴진다고. 이게 굉장히 괴기스러운 상황이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언론들이 굉장히 뭔가 일을 펼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현직 대통령조차도 불법 소추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게 내란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죄는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다. 엄청난 죄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법정에 들어서 재판부에 넘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해요. 누구를 불러내려고 하니까 뭐 불러내기도 어렵고 압수수색하려고 했더니 영장 기각당해버리고 심지어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람을 잡아 넣어놨더니 법원에서 풀어줘 버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이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깜빵 안에서 과거 대통령실 참모들 불러가지고 그 안에서 뭐라 깜빵 통치를 했다 그러진 않나. 휴대전화 반입해가지고 걔들 안부를 살폈다 그러진 않나.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감정이나 우리가 아는 거에서 보면 친일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 세상이 왔어. 자기네가 원하는 세상이 열리지 않았어. 그러면 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잡아들여야 되는 그렇죠. 게 맞아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과정을 전혀 밟지 못했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국무위원 그때 참여했던 국무위원을 일단 전액 탄핵해야 된다. 그렇죠. 11명을 예.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초반에. 근데 그것도 사실 못했죠. 흐지부지 됐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들을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건이 현실이면서 동시에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무슨 평화적인 계엄이었지 뭐 내가 뭘 했냐 경보성 계엄이다. 네, 극우에서 얘기하는 뭐 사람이 죽었냐 이게 뭐 그 자던 사람은 알지도 못했다. 실제로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행위만 놓고 보면 어쨌든 국헌 문란 국가 전복 행위를 하려고 했던 행위가 있고 말씀하신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 후에 엄청난 이제 말하자면 예. 범죄를 기획했던 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수와 기수들이 섞이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재판은 말씀하신 대로 내란을 저질러도 영장이 기각되는 수 있구나. 그리고 저 내란 우두머리가 속옷만 입고 버티면 못 끌고 나오는 거구나. 속옷만 입고 버티면. 뭐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동시대성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현실과 현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인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겹쳐져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런 재판 문제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반에 어떤 생각했냐면 이 법치주의를 너무 잘 만들어놨다. 이 법치주의를 너무 잘 만들어놔갖고 이거를 내란을 일으킨 자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국가 우리가 이런 훌륭한 국가에 살고 있구나. 이게 반민특위의 그 반성이라는 게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절에도 그 친일했던 사람들을 처단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있었던 건데 친일한 사람 처단하자라는 논리보다 더 우선했던 게 당시 정치 권력의 의도
그리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으로 샥 요소를 풀면 그게 통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반민특위가 폭력적으로 해체되고 공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검사들이 출근하다 버스에서 잡혀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지금의 이 내란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다는 건 말씀하셨지만 내란을 저지른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게 뭐 우리 흔히 따옴표 저널리즘 뭐 이러잖아요. 계속 언론에 나와요. 그리고 저는 되게 굉장히 뭐 잘한 거라고. 네. 도단적이라고 느껴지는 프레임 말이 뭐냐면 국민의힘이 요새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제1야당을 해체하려고 한다. 해산시키려고 한다. 프레임이야. 내란을 프레임이라고 프레임이라고요. 써버려요. 프레임. 그러니까 네. 내란은 프레임이라고 쓰고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제1야당을 민주주의의 핵심인 야당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기사화가 되고 나오기 시작해. 그 워딩들이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나오고.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언어 도단적인 얘기 아닙니까? 누가 내란을 일으키라고 누가 했나요? 그리고 누가 거기에 가담하라고 했나요? 누가 그걸 방조하라고 했나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거꾸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야당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한 문장 안에서 정치권에서 쓰이고 있고 언론에서도 제목으로 쓰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인 거죠. 야, 이거 진짜 사실은 이 분량이 저희 원고에서 많지 않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열이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어떤 특정 시점을 통해서 불쑥불쑥 의제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내란의 본질, 그 다음에 국가의 이런 부분에도 이제 사법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 하나의 국정 과제로 선정을 하고 초기부터 이런 부분의 어떤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 내란으로 인해서 당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리고 치러졌던 대선을 통해서 들어온 정부고 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란 척결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수차례 기자회견도 그렇고 여러 차례 밝혔고